자, 우리 기억에도 늘 확실히 남는 뉴스들을 전해주시는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오늘도 뉴스 3개 또 준비해 주셨죠? 예, 그 하나가 10월 9일이 창립기념일이에요. 10월 9일이에요. 네, 네. 그리고 올해가 70주년. 그러니까 입니다. 올해 또 올해- 기념 70주년이에요 또. 예, 예. 원래 맨 처음에 한국 화약이 맞죠? 그렇죠. 한국 화약이 한화 줄임말이잖아요. 이제 한화가 한국 화약 줄임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한화가 네. 시작된 거죠. 한국 화장품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예전에 이제 그 다니셨어요? 예? 다니셨어? 한화를 다녔다고 하긴 좀 그리고 한화 건물을 하여튼 뭐 저 약간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창립기념일 뭐 이때쯤 하여튼 막 그 폭죽 대전에서도 했거든요. 아. 네, 그거 할 때 이제 먹을 걸 많이 좀 갖고 오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그날 고마운 기업이네. 소년 소년 정프로에게 매우 고마웠던 한화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가 그건 아니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좀 심각한 뉴스인데요. 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 주요 거점에 대해서 수도인 키이우를 비롯해서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 전에 그 러시아 본토하고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 대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또 여기에 이제 트럭이 지나가다가 폭발을 했는데 네. 이게 그 러시아에서는 트럭 폭탄 공격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크림반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러시아가 좀 복속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어주는 통로를 공격한 부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지역을 연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네. 이제 러시아 쪽에서 주장을 했던 거죠. 네. 물론 BBC에서는 러시아가 지목한 트럭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영상 분석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지금 제가 잠깐 홈페이지에 있는 거 좀 번역을 해서 돌려왔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좀 그 미디어 관련한 그 릴리즈를 굉장히 좀 세련되게 하는 측면이 좀 잘하죠. 있잖아요. 워낙 그쪽 연예인 쪽이니까. 예, 그래갖고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이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장면인데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문입니다. 지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예, 보면은 지역을 하나하나 열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는 이제 에너지가 좀 끊겨 있고 어느 지역은 연결이 되고 몇 시 몇 분에 어디가 파괴되고 몇 시 몇 분에 어디가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 중이 아무래도 그 미사일 한 방 한 방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11명 이상이 숨지고 64명이 부상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그 국민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 한번 전투 의지를 고조시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방국에 대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렇게 네. 하나하나 열거를 한다는 게 전쟁이라는 것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뭐 수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수사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를 해주니까 오히려 그 러시아의 공격이 좀 더 그 좀 몸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번에 또 이제 이란산 무인 공격기가 동원됐다는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크림대교 폭발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배후인 테러 행위다. 우리 영토에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러시아의 대응은 가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미사일 공격이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이다. 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미사일 공습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스터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불법 전쟁의 잔인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푸틴과 러시아가 잔혹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우크라이나가 조국과 자유를 지키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대통령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민간인을 대상으로 고의로 공격을 했다면서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이번 전쟁 본질의 엄청난 변화다.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 러시아 전쟁의 어떤 키워드라고 좀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사작전이라 그랬지 전쟁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후퇴를 하는 분위기에서 지금 복속한 지역에서 주민 투표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점점 전쟁화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그냥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지배하는 선에서 이 전쟁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잔인한 전쟁으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변곡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으로 얘기하기는 좀 불편하기는 한데 이 상황에서 전쟁이 종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오히려 좀 더 참혹하고 잔인해지는 장기화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러시아 공습의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공습이 지금 현재 장기전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전쟁의 마지막 시작일 수도 있고, 시작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는 그 변곡점일 수도 있고. 종결되는 거는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어떤 양상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아예 영토 전쟁을 점령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럼 이 전쟁의 마무리는 어떤 단계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1차 변곡점이 지금 러시아 주민들이 좀 많은 지역 정도를 확보를 하면서 끝낼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 대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전에 영토를 많이 점령했을 때 그런 식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서 러시아 주민들이 많은 지역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네. 여기에 대한 주민 투표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전쟁 선언과 핵 전쟁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종결을 시키고 싶은 메시지가 좀 더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종결시키기에는 우크라이나도 그걸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죠. 자기 네네. 영토를 뺏기는 상황에서 종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장기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종결이 될 것이냐에 대한 1차 변곡점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좀 민간인 피해가 훨씬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양측이 오히려 좀 협상 무대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측면에서 좀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크림대교 저 폭파 저거는 푸틴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 크림반도를 병합한 다음에 굉장히 큰 이벤트를 했거든요. 그거 병합하자마자 한 5년, 3년, 5년에 걸쳐서 저거 다리가 2개인데 그걸 다 한 다음에 본인이 오렌지색 트럭 몰고 직접 잠바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예. 완전히 그때 국민적인 영웅 됐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크림반도 그렇죠. 네, 크림반도가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 쪽에 붙어 있는 건데 러시아 본토랑 있는 다리가 이제 그렇죠. 크림대교인 네, 거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그 러시아 영토화를 했다는 상징성이 있는 데가 크림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져 있을 때는 점령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교를 연결함으로써 여기는 영원히 러시아의 영토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대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공격한 게 아니다라고 좀 인정하고 우리가 공격한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줄 수 없다라는 상징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네. 굉장히 조금은 감정적으로 보이는 리액션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서방 국가들에서도 민간인 피해들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전쟁 범죄로 몰아갈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러시아 쪽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푸틴은 이제 전범이 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때를 그 좀 평화로 넘어갔었던 그러니까 전쟁이 종결되는 그 변곡점으로 기억하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한번 볼까요? 아, 영국이 수습이 잘 안 돼요. 영국이 이제 금융 안정 조치를 추가로 좀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무부가 10일 예산안과 중기 재정 전망을 이달 31일에 발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당초에 이게 그 재무부에서 감세안을 내면서 이제 영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감세를 했을 때 과연 영국 정부가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중기 재정 전망을 발표를 한다라는 거는 자기네가 쓰기로 한 예산, 그러니까 받기로 한 세수, 그리고 우리가 줄이기로 했던 예산에 대한 중기 전망을 발표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세안을 내보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기적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음 달 3일에 11월 3일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원래 계획대로 11월 23일에 중기재정 전망을 내놓게 되면은 정부의 재정 전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뭘 발표한 거냐면은 원래 11월 23일이라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쭉 땡겨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망의 재무부 일정을 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는 분명히 나올 거는 우리 괜찮다. 재정 중기적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괜찮다라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영국 정부가 그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조치가 그 영향을 좀 어떻게 됐었는지를 한번 지금 영국의 10년 채권 수익률을 차트로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이때 완전히 금리가 툭 튀어 올랐었잖아요. 이게 감세안 내면서 이렇게 튀어 올랐던 거를 긴급 안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다시 그런데 튀는데? 이게 그 시장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샥을 주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낼 수는 있지만 다시 반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융 불안이라는 거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잠깐 수습하고 취소를 한다고 해서 원래대로 좀 안정화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BOE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긴급 채권 매입을 종료를 하거든요. 한 102조 원 규모로 샀는데 14일 날 종료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단기적으로 굉장히 센 조치를 내놓고서 지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매입 한도를 50억 파운드에서 100파운드로, 그러니까 종료는 하지만 종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루에 2배씩 살게 라는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다음 달 10일까지 새로운 단기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감세안, 약간의 파퓰리즘적인 성격이 있었던 감세안을 발표를 하고 뭔가 상징성이 좀 있었죠. 나는 대처가 될 거다, 대처 총리가 될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게 발표를 했다가 채권금리 날라가고, 채권금리 날라가니까 연기금에서 이제 로스컷 발생하고, 로스컷 발생하니까 긴급 채권 매입 들어가고, 그다음에 계속 이게 스케줄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불안을 발생하고 나서. 그리고서 지금 여기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시킨 측면이 있었는데, 뜬금없이. 예,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 했던 얘기가, 오늘 제가 왜 러시아 얘기하고 영국 얘기를 갖고 왔냐면은 제이미 다이먼이 불안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인상, 알려지지 않은 긴축 효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네 가지를 꼽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한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알려지지 않은 긴축 효과라는 게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여기서 발생했던 강달러의 영향을 영국에서 받은 거잖아요. 이거를 메이크업하겠다고 나왔던 그 금융 안정을 위한 조치가 알려지지 않은 긴축 효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리고 금융의 불안이 발생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올 때 이거를 금리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전에 물가 잡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는데,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막 올리다 보니까 저쪽 어딘가에서 금융 불안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금융 불안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물가를 못 잡으면, 그러면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금융은 금융대로 안 줘가고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대로 발생하는 스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지금은 미국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다. 지금 미국 경기 좋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는 내년 이후에 올 침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현재 수준보다 S&P 500에 대해서 20% 더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 사실 뭐 미국 월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인인 거는 사실인데, 네. 그분이 뭐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 아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누구 정도, 그러니까 무슨 금융지주 회장 같은 분이잖아요. 증권사 사장님이죠. 아니지, 왜 JP 모건은 상업은행도 있으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전체 금융지주 회장 같은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 정도로 움직여야 될 사안이나 물론 이제 뭐 리포트는 그 예하에 있는 이코노미스 애널리스트 리포팅을 받겠지만은 이게 금융지주 회장이 나와서 지수 20%더 떨어진다는 얘기들도 하고 그게 또 장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예상을 하는 부분들은 좀 보면서 좀 우리가 곱씹고 한번 챙겨볼 게 좀 있겠다 싶긴 한데 사실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에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정도 저 연배나 그 정도 커리어죠. 뭐 디테일한 데이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 중에 우리가 몰랐던 얘기는 저분이 이 타이밍에 이 얘기할 줄 몰랐다는 정도지 얘기하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 얘기가 중요한 것은 뭔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이긴 한데 이번에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도 항상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이 아니고 내년이다.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저희 그 주말에 김프로님하고 같이 울주군 가서 강의를 같이 드릴 때 김프로님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은 좀 아껴 써야 될 때고 빚을 좀 덜 내야 될 거고 그게 지금은 우리가 주머니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분명히 조금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거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시장에서 준비하는 거 말고 실물 경제 우리 삶에서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어 보여요. 네. 자, 하여튼 영국 정부랑 영국 중앙은행이 서로 좀 엇박자 내면서 뭔가 금리 크게 한번 치솟았다가 좀 불길 잡는가 싶더니 다시 그 금리가 올라갔다는 뉴스. 예.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 등까지 이제 두 이럴 수 번째 있을 것 뉴스로 같아요. 제이미 전해드렸고요. 다이먼이 뭐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JP 모간 전체적인 어떤 포지션 변화가 이런 게 영향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롱 포지션보다는 숏 포지션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 주실까요? 세계 3대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은 TSMC, 삼성전자, 애플입니다. 네. 근데 얼마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매출 1위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데가 삼성전자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TSMC에게 역전당할 거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TSMC의 그 3분기 매출 기준으로 보면 27조 5천억 정도 나온다는데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문 실적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 24조 5천억 정도로 2위로 밀려나게 될 것 같고 이거 애플이 아니고 인텔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한 22조 정도 아직 발표는 안 하게 됐는데 22조가 되지 않을까. 저희 잘못 나온 거죠. 인텔이죠. 이거 인텔입니다. 인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걱정해야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경쟁력에 관련한 부분이 아니고 TSMC의 파운드리 실적이 좀 덜 빠진 거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에서 이런 측면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서 포트폴리오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TSMC 전체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가 애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PC 출하량 관련한 발표도 있었는데 3분기가 전 세계 출하량이 PC 출하량이 15% 정도 줄었어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애플만 40%가 늘었습니다. 늘었다고요? 예, PC 출하량이.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윈도우 기반 PC 출하량이 줄게 되면은 여기 관련해서 CPU를 집어넣는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여기 메모리 반도체 넣는 삼성전자라든지 요 진영 자체가 다 그렇겠네. 약해져요. 네. 근데 TSMC가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거에 기반에 애플이 여전히 공고하게 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그냥 비슷하게 움직여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플과 관련된 진영 쪽에서는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윈도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기반으로 한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요 진영이 좀 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TSMC가 지금 매출이 1등을 했다 이거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다. 파운드리가 빠진 것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더 빠졌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을 중심으로 구현돼 있던 진영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자체적인 반도체를 만드는 애플과 거기에 대한 파운드리라는 TSMC가 공고하다는 측면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경쟁 지형에 있어서는 꽤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근데 말씀드리고 그게 싶습니다. 일종의 뭐 트렌드로 자리 잡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애플은 자기가 뭘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 네? 그죠? 운영 체계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은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변화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얼만큼 소비자의 어떤 니즈나 이런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반영할 수 있는가라는 큰 트렌드로 보면 야,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생각이지만. 삼성이나 뭐 이 진영 전체가 그렇죠. 조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진영 자체가 굉장히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CPU,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요 진영이 이만했다 그러면은 그렇죠. 애플은 그냥 그들만의 영역처럼 자기 생태계를 지키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시장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늘어나면서 애플 진영의 점유율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만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큰 변화로 그러니까요. 보여질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좀 의미를 부여하고 일단 뭐 싶습니다. 3프로 스튜디오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4개의 PC는 4개의 노트북은 애플은 하나도 없네요. 다 안드로이드네. 안드로이드는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참. 네. 네. 하지만 핸드폰은 또 네. 두 대가 이 애플 폰이고요. 네. 하네. 애플이 노트북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파는 모양이군요. 왠지 애플 딱 했는 노트북 들고 있으면 좀 있어 보이긴 해. 이 이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 그 스티커라도 하나 붙여놓죠, 뭐 여기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타벅스 가면서 애플 그러니까. 컴퓨터 꺼내서 뭐 스타벅스에 삼성, LG 노트북 딱. 여튼 그 이상해. 네. 근데 지금 시장이 뭐 예전처럼 막 사는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뭔가 좀 경기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아끼면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똘똘한 하나를 사야 되는데 똘똘한 하나 사는 그 트렌드가 지금 나타나게 되니까 TSMC하고 애플은 공고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진영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왕 하나 사는 거면 이거 사서 조금 오래 쓰자 뭐 이런 느낌이군요. 그 이왕 경제 방송 하나 볼 거면은 3프로 TV를 보셔라. 아, 그까지는 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